네. 그러면 1주차 세 번째 영상 3단계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3단계 모델을 다루는데 이 3단계 이 3단계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 상담의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요 상담의 기술이라는 우리 주교재 책에서는 이 상담을 탐색, 통찰, 변화 요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단계로 상담이 일어난다고 해서 3단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건지 이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3단계의 모델이 무엇인지 이제 기본 과정을 보시고 3단계 모델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감정이입적 협력, 상담 과정과 결과의 모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으로 안다.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호, 마우스를 못 찾아가지고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내담자도 상담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그런 과정에서 또 변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사람은 정신적 사람은 제가 이거 다루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 인지적, 신체적,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잠재력을 100%다 발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말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각자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걸 얘기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크겠죠.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그 기질 안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고 이것은 환경에 의존을 합니다. 환경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기질이 이렇게 있어요. 기질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어떤 잠재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환경이 잘 뒷받침이 되면 이 기질을 통해서 이 잠재력이 이만큼 확장될 수 있는데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 의존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환경은 우리가 타고난 생존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힘을 강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나 정서적 욕구가 잘 제공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양육 환경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좋은 그러니까 완전 완벽한 환경일 필요까지도 없어요. 적절히 good enough한 환경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도 good enough mother면 된다. good enough mom이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절히 좋은, 왜냐면 이게 너무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환경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극복하는 거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좌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좋은 환경에서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다. 너무 충족되거나 박탈된 환경은 발달을 좌절시키게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랬을 때 이제 애착과 자존감이라는 게 방금 얘기한 환경 부분과 연관해서 얘기될 수 있는데요. 애착은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특히 이제 주 양육자 하고 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애착이죠. 그래서 이 애착이 어떠냐는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떠냐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사실 가정 환경, 형편,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애착이 잘 형성되면 이 아이는 안정적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경제적인 환경이 뒷받침이 잘 됐지만 이 관계적인 애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잠재력을 더 발휘하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초기 경험은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이 더 직접적일 텐데 우리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애착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되면 계속 성인이 돼서도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정해진 성격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떤 뭐 상담이나 치료나 기타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좀 더 적응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완벽하게 변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신이 가진 가능성 안에서 최대한 변화를 할 수는 있다. 유효한 제한점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바꿔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유전적으로 키가 160일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 155가 될 수도 있고 뭐 162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유전적인 한계점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혹은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어떤 나의 배경,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원하는가, 이런 통찰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게 자유의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라는 거는 이해라는 게 나오는데 이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더 잘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 이해 못하거나 나 자신을 잘 이해 못하면 내 삶을 잘 통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서, 인지, 행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정, 인지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의 조합 속에서 움직이고 서로 얽힌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서 배척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정서, 인지, 행동은 우리 성격을 구성하고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든 어쨌든 누군가의 변화를 돕는다면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다 고려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가져가야 되고요. 이 3단계 모델에서는 우리 사람이 어느 한도,
한계는 있지만 그 한도 안에서는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요. 인간은 누구나 좀 더 적응적인 행동, 사고,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정을 토대로 3단계 모델을 보시면 3단계 모델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탐색을 통해 안 되지. 내담자가 탐색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어떤 상담을 위한 뼈대가 되는 게 이 3단계 모델이에요. 탐색, 그걸 통해 이해하는 게 통찰.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찰도 가능하겠죠. 이걸 통해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탐색, 통찰, 그랬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요 탐색, 통찰, 실행이 3단계 모델이다. 맨 첫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누군가 상담을 딱 왔는데 오자마자 조언을 막 해주면서 오자마자 막 조언을 해주면서 내일까지 변화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잘 일어나진 않아요. 상담에서는 앞에 어떤 충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탐색 단계인데 탐색 단계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를 형성을 합니다. 라포라는 건 친밀한, 진솔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이 치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서로 좀 친밀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열려야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탐색 단계에서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의 탐색을 돕고요. 또 감정에 좀 접촉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그냥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감정을 적당히 느끼고 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과하게 감정을 느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탐색 단계에서는 우리가 감정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감성을 잘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알아가면서 내담자들은 자기 자신을 개방하게 됩니다. 개방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를 노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개방했을 때 누가 잘 들어줘야 우리는 자신의 걱정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점으로 내담자를 더 잘 알게 돼요. 최근에 약혼한 제니퍼의 사례인데 이거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왜 상담자가 약혼을 축하했는데 제니퍼가 뛰쳐나갔을까? 사실 제니퍼는 약혼이 막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거죠. 근데 상담자가 축하를 했더니 뭔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면서 뛰쳐나가게 된 건데 이것도 제니퍼의 이 마음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탐색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 단계인데요. 자, 통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새로운 통찰이나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니퍼가 어떤 탐색 단계에서 내가 약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물론 통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찰 단계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부담감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내담자가 어떤 자꾸 증상을 보이거나 어떤 패턴을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 조금 깊이 있는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패턴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합니다. 만성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각을 돕는다. 저는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증상인데 이런 만성적인 증상도 사실은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
내담자가 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원치 않는 집안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스스로가 자각하게 돕는 게 통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이해를 하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미래 행동의 길잡이는 될 수 있다. 자크는 자신이 어머니와의 처벌적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게 통찰을 한 거죠. 뭐냐면 엄마가 자크한테 혼내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크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게 두려워. 왜?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스스로 통찰하게 됐다는 거고, 개인 나름의 통찰이 있다고 해도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제 갖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담자는 감정이입, 협력적 자세 유지, 뭐 시험적으로 의견을 제시, 이런 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약간 시험적 가설을 제시하는 거,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담에서 상담자 자신의 경험을 또 활용을 해서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내담자는 가끔 상담자의 그 관점이 필요해요. 그거는 상담자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내담자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서 상담자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적 관계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교정된 관계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 예를 들면 매일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비난받았던 나. 근데 상담자랑 상담을 해봤더니 새로운 관계 경험을 했어.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등등등. 이러면 이걸 교정된 관계 경험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인관계 모델링은 이것도 비슷해요. 상담자하고 나하고 뭔가 갈등이 생길 뻔했는데 상담자의 상담자가 먼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서 갈등이 잘 해소됐어. 그러면 내담자는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는 거구나. 또 함께 통찰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 세 번째 단계인데,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안내를 하는 단계이고, 스스로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엄마하고의, 그러니까 일단 탐색을 했고, 통찰을 통해서, 통찰 단계에서 엄마의 어떤 관계 때문에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새로운 시도에서는 이 두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반영하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 이 다가가기를 위한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기술을 상담실 안에서 연습을 하기도 해요. 행동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한다. 이 기술 연습을 해서 일주일에 3번 누군가에게 인사 먼저 하기, 이런 거 계획 세우고 했는지 잘 됐는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관계,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행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내담자가 스스로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행 가이드처럼 어떤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 정답을 주는 건 아니다. 통찰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 그러니까 통찰만으로도. 근데 이 실행 단계가 없으면 알아차리기만 한 거는 짧게 그칩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갈등이 되게 심했던 부부들이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통찰을 확 깊이 있게 느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 실행 단계가 없이 눈물만 흘리고 말면 변화가 좀 생기려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3단계는 여러 가지 경로로 일어날 수 있는데 탐색하고 원래는 통찰 실행인데 실행됐다 통찰로 갈 수도 있고요. 탐색, 통찰 했다가 다시 탐색 갔다 통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실행 갔다가 다시 탐색 갔다 통찰 될 수도 있어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 뼈대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에서 탐색의 목적은 우리가 내담자에게 집중하고 관찰, 경청,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때 필요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으로 배울 것들인데 우리의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 우리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비언어적인 탐색에 대한 행동이죠. 어떤 최소한의 언어적인 행동들, 그렇군요 라던가 뒤에 배우실 재진술, 질문, 반영, 개방 이런 것들 다 배우실 거고요. 통찰은 자각을 키우고 통찰을 촉진하고 둘의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를 통한 통찰의 촉진. 이때 필요한 기술은 도전, 나중에 직면이라고도 배우실 텐데 직면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통찰을 위한 개방형 질문 해석, 즉시성 이런 것들 배우실 겁니다. 실행은 내담자들이 변화를 위한 실행을 촉진시키는 그랬을 때 실행에 개방형 질문한다거나 정보 제공 등등 이런 기술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배우실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모델을 다 보셨고 감정이입적 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상담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인지적인 수준, 정서적인 수준 둘 다. 내담자의 생각도 이해해야 되고 내담자의 감정도 내가 꼭 그렇게 똑같이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끼겠다라는 공감은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거는 꼭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어떤 특별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보살피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단적인, 비평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네.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통찰을 얻고 변화를 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의지와 용기를 깊이 존중하는 게 이 감정이입적인 태도예요. 그 다음에 상담 과정과 결과의 모델인데 이거 보시면 일단 상담자도 나름의 배경이 있고 내담자도 나름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주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로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써놓은 건데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변화의 5단계입니다. 자,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누구나 변화를 갈구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변화는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예비 숙고 단계예요. 변화에 대한 필요나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단계. 자꾸 이제 이혼 숙녀 캠프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혼 숙녀 캠프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 나온 출연자들 생각하면 이 변화의 5단계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를 부정한다거나 남 탓하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숙고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한다. 문제를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단계고요. 3단계 준비 단계는 변화에 전념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 준비한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전처럼 놀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행 단계.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이나 환경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금연을 한다거나 규칙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결혼을 결심한다거나. 유지 단계는 변화하고 자신의 변화를 확고히 하여 재발에 대처하는 정도까지도. 왜냐면 변화를 굳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고요. 이 5단계를 좀 알고 계시면 상담을 하실 때 혹은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어떤 단계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치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치료적 관계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리얼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상담자 내담자 관계도 단순히 그런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런 의미고 또 작업 동맹, 같이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동맹이죠. 내담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전이나 역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치료적 관계는 여기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적 관계가 상담이 효과적일지 아닐지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인데 상담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자가 반응을 합니다. 이 상담자의 반응에 상담자의 의도가 있죠. 저 내담자에게 내담자 스스로가 이 패턴을 알아차리게끔 질문을 해야지. 그래서 패턴을 알아차리게 하려고 기술로 질문을 썼어요. 내담자가 잘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피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여러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왜 그런지,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지 내담자의 요구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상담자가 재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상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자가 의도한 대로 내담자가 잘 반응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상담을 잘 못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걸 그냥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상담에서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것들을 다 상담에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 거고 그게 더 실제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상담자도 내담자의 반응을 계속 평가해야 되고 개입에 대한 반응, 내담자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요. 내담자들은 주로 상담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려고 해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서운할 때는 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고 경험이 많은 상담자라도 내가 하는 상담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담자 반응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상담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재교화, 재조정, 회복입니다. 우리 상담 결과가 어땠을 때 상담을 맞춰야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교화는 안정감의 강화예요. 그 내담자가 행복 수준이 0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0점일 수도 있고 플러스 30점일 수도 있죠.
안정감이 강화된다는 건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0인 사람도 불행하진 않지만 또 행복하진 않거든요. 제 교환은 이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쪽을 좀 없앤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증상들이 완화되는 거. 회복은 어떤 문제거리, 가족관계나 직장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적 행동 자체가 감소되는 것. 결과가 이렇게 분류될 수는 있고요. 이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 나눠지진 않죠. 겹쳐지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변화는 개인 내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담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단계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